이번 시간은 3-1이에요.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자, 학습 목표, 논증 방법 파악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을 평가할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관점에서 이제 논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읽는다. 자, 그러면 선생님, 타당한지 어떻게 아나요? 지금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타당한지 어떻게 아나요? 첫 번째, 그 주장이 나왔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이유가 나오고 또 근거가 나올 텐데 그게 믿을 만한지를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또 그 주장이랑 그 이유와 근거, 그게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잘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따져보면서 이 정도 타당하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엄마 용돈 올려주세요. 자, 용돈 올려주세요 라는 어떤 그 주장이 있었어.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이유, 뭐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돈. 자, 돈이 부족하다. 자, 근거. 이거 굉장히 타당해야 되겠지. 버스비가 올랐다. 버스비가 굉장히 올랐다. 물가 상승.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한다면 엄마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너무 들어주지. 그치? 근데 자, 주장은 용돈 올려달라는 거야. 근데 이유, 뭐 기분이 나쁘다, 뭐 근거, 친구들이 뭐 더 많이 받는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장한다면 들어주겠어요? 뭐 돈이 적은데 네가 기분이 왜 나빠? 나빠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 많이 받는 건 너랑 뭔 상관이 있어? 그냥 받는 대로 살아! 아껴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이제 따져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 확인하기. 우리 2학년 때 설명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가만히 멈췄다가 요거를 자 이제 좀 체득화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정의는 A는 무엇이다, 개념 정의. 예시는 가령, 예를 들면 예시를 들어주는 표현 방식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비교 대조는 뭐예요? A와 B가 있으면 공통점을 따져보는 게 비교, 차이점을 따져보는 게 대조였습니다. 선생님, 저 근데요 2학년 때도 분류와 구분을 이제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 요거는 사실 이 나눠져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건 그럼 뭘까?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연이라고 한다. 그죠? 체연은 명사, 대명사, 이제 수사가 있다. 자, 지금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뭐 용어는 동사, 형용사로 나눈다. 자, 그래서 나눠진 것에 따라서 앞에 나눠져 있으면 분류예요. 근데 둘 다 어떤 기능으로 나눠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어떤 그 기준의 기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점은 똑같아. 근데 그 나눠진 게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가지고 분류와 구분으로 그냥 말로 나눌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구분은 지금 체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눠진 게 있잖아. 선생님, 그럼 이거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나눈다. 이해되십니까? 결국 공통점을 가진 대상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방식인데 그 나눠진 거를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갈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말이? 넘어갑니다. 자, 인과 원인과 결과. 자, 분석. 선생님, 근데 전 이 분이랑 여기도 분이 나오잖아요.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분석은 또 다릅니다. 분석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쪼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위에 거는 뭐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눠 놓은 거고, 요거는 그냥 하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나눈 거라고요. 구성 요소. 개미는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시계는 아침부터 째깍째깍. 자, 시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시계판, 숫자, 조침, 분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걸 분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있다. 자, 주장을 닮은 글을 읽을 때는 연역, 귀납 등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된다. 예스. 연역은 뭐였죠? 우와, 인간적으로 연역 언제 배웠어? 3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이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게 연역이에요. 자, 귀납은요? 아는 사람.
자, 미쳐버려. 기억 안 나는 거죠. 아, 근데 설명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귀납은, 연형 먼저. 자, 일반적인 법칙에서, 개별적인 어떤 특별한, 특정한 결론을 도출. 자, 귀납은요,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례를 모아 일반적인 법칙 도출.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뭐가 있었냐? 자,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이 아니야. 사람 죽어. 그지? 자, 소크라테스. 사람이야. 일반적이죠? 뭐 괴물이야? 동물이야?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한번 도출해보자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된다? yes. 사람은 죽는다였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자, 우리가 도출한 개별적인 답은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에서 개별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별적 사례. 개별적 사례 뭐가 있을까? 자, 뭐 한 10일 전에도 자, 비가 온 후에 구름이 많아졌다. 자, 9일 전에도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꼈다. 8일 전에도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꼈어. 자, 요거 맨날 우리가 관련 비슷한 것을 이제 관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별적 사례, 10개가 있다는 거죠. 10개는 너무 작지만, 1000번 그런 거를 우리가 관찰했어. 그러면 어떻게? 비가 오면 구름이 낀다. 요런 일반적인 법칙들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유류인 개는 폐로 호흡한다. 포유류인 인간은 폐로 호흡한다. 포유류인 뭐는 폐로 호흡한다. 이런 거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우리가 알아냈다 이거야. 그게 바로 개별적 사례들 아니에요? 그러면 포유류는 폐로 호흡한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따져보면서 이 주장이랑 이 근거랑 맞나? 이런 걸 따져보는 파트라는 거지. 자, 3번. 글에 제시된 대상이나 개념에 적합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증의 개념과 구성. 논증은 주장이 적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자, 논증을 구성할 때는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되며 또 그 근거의 조건 구체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돼. 주관적이면 안 돼요. 전문가의 의견. 자, 그냥 의견? 아니, 전문가. 믿을 수 있는 공식력 있는 그런 기관의 전문가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넘어갈게요. 주장을 담은 글과 자료 읽기. 자, 주장을 담은 글에는 보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장이 들어가 있고 그 이유, 근거, 또 예상되는 어떤 반론에 대한 방박 등 다양한 논증 요소가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뭔가를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남이 내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 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쓰인 논증 요소가 타당한지 평가, 필자의 주장이 정당한지 판단, 이런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논증 방법, 네가 쓴 게 정확하게 괜찮은 거니? 이런 거를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고요. 그게 효과적인지 평가해 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의 관점을 내세워서 그거를 또 재구성하면서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재구성은 대체 뭐라는 것이냐? 필자의 논증을 평가, 자신의 관점을 정한 후 핵심적 이유 근거를 선택하고 이제 강화할 근거를 좀 또 추가해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글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하기.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활용한 논증 중 한 가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자, 예상 반론을 제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 강화하는 방 맞아요. 왜?
지금 그걸 읽으면서 이 부분 물어뜯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글에 어떤 게 들어가 있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물어뜯으려고 했는데 그거 벌써 얘기해줘 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을 그 안에 넣어놓는 거야. 할 말이 없겠지. 그지? 논증을 재구성하려면 논증 방법도 파악하고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겠죠. 논증이란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과장하거나 요거는 아니다. 그지? 넘어갈게요.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자, 브라질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근거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료실 먼저 볼게요. 브라질의 의무투표제. 18세 이상 70대 미만의 국민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투표하는 날에 막 놀러를 간다든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죠.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단 첫 번째,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의 주장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장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제시된 게 바로 뭐예요? 오케이, 이유입니다. 이 주장에 대한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대변해줄 후보도 없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가 일어났어요.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50%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만약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니까 폐지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네요.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따져보자. 진짜 우리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입니다. 기권당에서는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자고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기권은 정치적인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지금 어떤 것을 제시해 줬어요? 프랑스의 어떤 사례, 프랑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일단 얘네가 주장하는 건 기권표도 이제 유효표다. 정치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이게 바로 일단 우리가 논의할 논제예요.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 다르다는 것. 자, 여러분 이런 거 이해되세요? 기권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 다르다는 것. 즉, 투표의 기권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있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자,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서 모든 사람이 기권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쓴이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쓴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자, 즉 기권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자, 2022년 그러면 필자의 주장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필자의 주장. 투표하지 않을 권리, 이제 권리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반대하고 있다. 그죠? 이유는 민주주의 존속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 근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근거.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통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 그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세대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대요. 야, 솔직히 100명 중에 10명이 뽑은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정당성이 있나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청구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기권한다면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지. 그지? 그런 정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건 당연하고,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근거는 2022년 이제 아프리카 튀니지의 선거 결과를 통해서 진짜 기권이 막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폐해가 일어나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정당성 훼손된다. 대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논설문.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예시적이었죠. 선생님 왜 예시적이에요? 아까 방금 튀니지의 예시를 든 거. 프랑스 기권당의 예시를 든 거 전부 예시예요. 자, 제지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였고 영향,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따지고 있었다. 자, 특징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례 나왔었죠? 연구 결과 나왔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뢰성을 높였다. 예상 반론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통해서 논지를 강화했다. 예상 반론. 자, 일단은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 상황, 아까 그런 브라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원인은 후보가 없다, 바뀌는 것이 없다, 그죠? 일단 이런 식으로 서론을 시작했었고요. 논증과 논증 요소. 첫 번째,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고요. 이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근거, 튀니지의 낮은 총선 투표 참여율,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을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예상되는 반론은 아직 안 나왔죠? 여기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석연치 이제 아는 부분이 있다. 주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죠. 하지만 하면서 이제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 예상 반론에 대해서 기권이 암묵적 동의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이제 심어주고 있네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된대.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한다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반론을 제시하니까 갑자기 설득당하는 것 같죠. 자,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자, 소제목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소제목의 효과,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다.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투표에 기권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자,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들어가 있긴 해요. 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안 하는가? 질문해.
투표로 해도 바뀌는 것이 없대. 요게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대요. 이를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도 투표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투표 기권에서 하고 싶은 말의 의미를 결국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꿰뚫어서 통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이제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퀄 현실에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투표의 효용성 그래야만 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거는 우리 필자의 주장이겠습니다. 자,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돼서 불평등이 확대될 수가 있대요. 자, 미국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대요. 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예요? 맞아요. 밀러 교수의 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인용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죠? 일단은 투표율이 높아야 정부가 더 사회에 개입해서 사회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건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이고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표로 이룰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제시, 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일단은 우리 필자의 주장, 거기에 대한 근거, 그쵸? 이유까지. 주장, 이유, 근거 순서대로 뿅뿅뿅 나왔으니까 이거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필자가 제시한 예상 반론과 반박.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안 해도 되지 않니? 라고 예상 반박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제시했습니다. 기권은 뭐다? 암묵적 동의다.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자, 논중 요소 여기서 또 두 번째 주장, 이유, 근거 나왔었죠?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투표로 사회가 변할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투표율이 높은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이제 보통 받아들인다.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본론 세 번째.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였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죠. 자,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대요. 자,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자,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이제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에요. 이런 건 뭐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얘네의 마음을 잡아야 우리가 이제 이제 뽑힐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이제 고려했다는 점이겠네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어떤 진로 탐색 기관 운영, 학교의 공기청정기를 추가 지원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학급 정원을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등이 있대요. 자, 표현장이 생겼는데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지다니 굉장히 참 놀랐죠.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합니다. 주장 나왔죠? 이유.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요 나부분 이제 나부분의 근거가 나타났다. 자, 주장. 한 표의 가치를 알아라. 이유. 정치인들이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근거. 직접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 이유. 이제 근거가 이런 순서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결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이제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래요.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서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대요. 자,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자, 주장하고 있죠. 자, 이유. 이렇게 이제 투표를 잘 해야만, 그죠? 지금 보니까 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뭐 반영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표의 가치를 알고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대요.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이제 힘껏 소리쳐보자.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보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보자. 뭐 투표를 통해서 의견을 이제 표출하자, 이런 것을 힘껏 소리치자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글의 논증과 논증 요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청소년 공약을 근거로 들면서 이게 첫 번째였죠. 주장과 이유가 나왔었습니다.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 뭐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연역이 쓰였냐, 귀납이 쓰였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개별적 여러 사실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떤 주장? 투표에 참여하자라는 일반적 주장. 다시 여러 가지 개별적 예시들을 들어주면서 일반적인 어떤 사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주장을 이끌어내는 거 선생님이 맨 앞에서 귀납이라고 했었죠.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귀납이구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칠 부분은 이게 개별적인 사실이 되겠고, 자, 보편적인 주장은 투표권을 행사하자. 이게 보편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투표의 의미와 가치, 투표 이퀄 민주주의 체제 유지, 목소리 반영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글의 흐름에 따라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니,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노트 정리하면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 내용, 어차피 제시면을 쭉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 일치를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주장, 근거, 이유, 밑줄 계속 쳐가면서 기억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브라질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기권을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본론에서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고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또 투표는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지금 보니까 투표의 가치가 엄청나. 지금 18세 애들한테 표를 주니까 그 정당들은 걔네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개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뽑아냈습니다. 투표의 가치를 알고 행사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죠. 자, 예상 반론.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계속 의문이 든대.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대. 후보가 없는데 어떡해? 왜 투표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대. 자, 근데 뭐라고요?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결국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권을 하면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사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론을 반박, 논증을 강화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논증 요소, 주장 이유, 근거 정리하라고 했었죠. 그 다음 전반적으로 이제 귀납이 쓰였다. 귀납, 면역, 분리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완할 부분이 있었나요? 보완할 부분?
여기 보니까 설문조사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보완된다면 좋겠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구성. 우리 처음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뭐 쓰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죠? 자, 제 지수라는 친구가 논증을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동의하는 주장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네요. 투표에 기권한 사람들은 투표에도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1920년대에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대. 자, 이거는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찾아온 근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연구 결과로도 이를 알 수 있다. 투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자기가 재구성해 본 내용을 참고로 너네도 해보래. 그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자료를 갖고 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에서 제시된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 찾아보세요. 자, 비둘기랑 산책. 우리 집 바둑이가 달려들었다. 목줄 안에도 정말 무서웠다. 내일도 바둑이 마주치면 어쩌지? 목줄 풀린 반려견. 자, 지금 여기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거고요.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 나왔겠지. 우리 집 바둑이랑 산책했다. 근데 오늘 목줄을 안 해도 너무 귀여웠다. 내일도 바둑이랑 산책 가야지. 인데 어떤 친구는 걔한테 물린 거야. 어떤 개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목줄을 안 해서 정말 무서웠다. 내일도 개를 마주치면 어쩌지?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줄 풀린 반려견 누군가에겐 맹수입니다. 개 물린 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나와 있죠. 주장 착용해야 된다. 이유 누군가에게 맹수가 될 수 있어서 근거 이런 개물림 사고가 많았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논증이 필요한 경우 굉장히 많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1은 여기까지 할게요.